네, 안녕하세요. 대한내과 의사회와 의학방송 비욘디가 함께 준비하는 내 몸의 닥터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대한내과 의사회 정보통신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승원입니다. 현재 분당에서 류마티스 내과 의사로서 또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여러 이 디지털 의료 회사를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떤 질병에 관한 이야기들도 좋지만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진료 환경이 어떻게 바뀔 거고 여러분들이 진료실에 왔을 때에 AI가 도와주는 병원의 진료 환경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이야기가 사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1, 2년, 3년, 4년 안에 바뀔 의료 현장을 모습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또한 AI 프로그램, 감마라는 AI 프로그램이 도와줘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기존의 프레젠테이션과 좀 틀린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멘트도 이제 AI가 좀 작성을 해줬어요. 간단한 멘트. 이제 병원도 AI가 진료합니다. 미래 의료의 충격적인 변화. 이 프레젠테이션에서는 AI가 어떻게 의료 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어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새 여러 AI와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 자체의 뜻만큼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 머신러닝이라는 건 뭘까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 명시적인 프로그래밍 없이요. 그냥 컴퓨터가 이 데이터만 주면은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이게 어떤 그 우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머신 러닝 중에 한 분야가 바로 딥러닝입니다. 이 딥러닝은요, 처음에 개발했을 때 우리 인간 두뇌 구조의 그 인공신경망을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거기를 이제 본따서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제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하는데 중요하고요. 지금 요새 우리들이 쓰는 인공지능의 바탕들이 바로 이 딥러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딥러닝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생성형 AI, 제너러티브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글을 써달라, 음악을 만들어달라, 그림을 그려달라 그러면 이제 알아서 이런 제너러티브 AI가 이 콘텐츠를 생성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들이 흔히 아는 챗GPT도 있지만 그림을 그려주는 미드저니, 달리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특히 우리가 말로써 의사소통을 하고 글을 적어주기도 하고 이 말을 알아듣는 그런 AI를 우리가 이제 대형 언어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GPT나 아니면은 챗 GPT가 대표적이고 우리가 또 쓰는 우리 그 제미나이라고 구글의 모델 또한 대형 언어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데이터 양도 방대하고요. 학습시키는 데이터 양도 방대하기 때문에 이 컴퓨팅 파워, 쉽게 말해서 이 GPU도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을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죠.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의학 분야에서도 이 LLM을 차용을 해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 LLM을 갖다 그대로 쓰면은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LLM보다는 스몰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 AI가 일을 처리해주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갖다 이용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의학 분야에서는 요새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몰 랭귀지 모델들을 이용하는 이제 스몰 제너러티브 AI를 이용한 AI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진료 보조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뭐 그 지능형 의료 챗봇도 있고요. 뭐 의료 현장에서도 쓰이는 번역 앱이 있습니다. 환자와 외국인 환자를 볼 때 번역을 해주는 앱이 있고요. 뭐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LLM과 달리 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특정 업무에 최적화된 스몰 제너러티브 AI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료 현장에서 작은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환자들 또한 쉽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앱은요, AI 기술이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드는 핵심 점점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AI 앱에는요, 제가 좀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지만 자동으로 심전도를 판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환자의 기침 소리나 어떤 환자의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 떨림이나 이런 거를 분석해서 그 다음에 질병을 이제 진단에 도움을 주는 AI도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어브리지라고 하는 그 미국의 이 AI 앱인데요. 이거는 이제 차트에 통합이 됩니다. 차트에 통합이 돼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은요, 환자가 의사와 대화하는 거를 갖다 그대로 듣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이제 적어주는 거죠. 대사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이 대사를 갖다가 적어주고 이 대사를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대사를 요약을 해주고 그 환자와 의사와 진행한 대사를 기반으로 해서 질병까지도 유출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만 유출을 해주느냐? 그것도 아니죠. 가능한 질병만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료 또한 추천을 해줍니다. 그 치료를 추천해 줄 때 AI가 할루시네이션을 일으킬 수가 있잖아요. AI가 임의로 자기 생각을 갖다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착각이라고 그러는데 AI가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데 그런 착각들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이 에브리지라는 앱은요, 근거가 되는 문헌들을 갖다가 추천을 해주는 기능 또한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의료 현장에 들어올 AI로 우리가 에이전트 AI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AI는 일반 AI와 틀립니다. 일반적인 AI는요, 우리가 AI한테 어떤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명령을 내리거나 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게 일반적인 AI인 반면에 이 에이전트 AI는요, 질문을 하지 않아도 이 에이전트 AI 비서 역할을 하면서 의사가 놓치는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진료실에서 진료를 할 때에 환자가 부작용을 가진 약을 과거에 설명을 했을 때 의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착각을 하고요. 환자가 부작용이 있는 약을 다시 처방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이 에이전트 AI가 실시간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자가 어떤 다른 약을 복용을 하고 있는데 그 약과 제가 처방한 약이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약은 서로 우리 몸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충돌을 일으켜서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데 그런 부작용을 미리 그냥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또 하나의 의사가 옆에서 진료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 AI한테는 대략 내 진료를 보는데 도움을 해달라 그러면은요, 알아서 그냥 자율적으로 이 AI 자체가 행동을 해서 진료를 더 정확하게 그 다음에 더 효율적으로 주는 작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3개월마다 해야 되는 검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 환자가 이제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 검사인데 검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그런 것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에이전트 AI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에픽이라는 의사들이 쓰는 전자 차트 또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오라클이라고 의사들이 또 많이 쓰는 전자 차트가 있는데 거기 이제 다 통합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요, 이게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또 발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는 뭐냐? 에이전트 AI와 상대방의 에이전트 AI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협력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들으면 참 무섭죠? 제가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또 저를 대신을 하는 에이전트 AI가 환자한테 설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환자한테 설명을 하면 아무래도 어려운 의학적인 용어를 좀 쓰는 경우도 있고, 또 환자가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또 쉽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저의 에이전트 AI가요, 그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환자의 에이전트 AI한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설명을 해주면 환자의 에이전트 AI는 그거를 다 듣고, 쉽게 말해서 환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죠. 환자의 보호자가 그걸 다 듣고 어떻게 하느냐? 환자한테는 그 즉시 설명을 자세히는 안 해줍니다. 간단하게만 해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가서 실생활에 적용을 시킵니다. 당뇨병 환자한테 당신은 당뇨병이 있으니까 하세요. 이거를 갖다가요, 진료실에서 설명을 하면 환자가 듣고 가서 실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로 에이전트 AI가 환자 에이전트 AI한테 설명을 하면은요, 환자는 집에 가서 그냥 당뇨병 환자가 가만히 누워 있다. 그러면 환자의 에이전트 AI가, 그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휴대폰에 있겠죠. 환자한테 환자분 지금 운동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은 30분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환자가 먹는 식단을 관찰하고요. 요새는 이제 벌써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먹는 그 식단을 갖다가요, 식사를 갖다 사진 찍어서 올리면은요, 이거를 칼로리를 자동적으로 분석하는 AI들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에이전트 AI가 이거를 보고요, 이거를 보고 환자분 오늘 열량은 너무 많습니다. 지금 드시고 계시는 생선의 반토막은 좀 빼고 드시도록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되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이거는 지금 현재도 적용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의료 환경에서는 더더욱, 특히 고령화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더더욱 활성화될 AI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피지컬 AI. 말이 어렵죠? 피지컬 AI. 간단하게 이야기해서요, 로봇입니다. 로봇인데, 옛날 로봇은 그냥 사람이 명령하는 대로 했는가 하면은, 요새 로봇은 자체적으로 AI가 탑재가 돼서 필요한 일들을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죠. 이걸 피지컬 A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센서 등으로 실제 환경을 감지하고 이해하고요, 이거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 의료 환경에서는 적용이 될까? 제가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스탠포드 대학과, 그리고 로봇 수술, 많이 들어보셨죠? 로봇 수술기를 만드는 회사 인투이티브 서지컬, 그 로봇 수술 이름은 다빈치입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로 나 전립선 암 수술을 받았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텐데요. 이 다빈치 로봇 수술은요, 현재까지는요, 수술을 하시는 이 비뇨기과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뭐 외과 교수님이나 산부인과 교수님들이요, 이 조이스틱을 이용을 해서 로봇 팔을 움직여야 됩니다. 자율적으로 로봇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술을 시행을 하는 의사가 조이스틱을 가지고 조작을 해서 로봇 팔이 집게가 수술을 하는 건데요.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이랑 스탠포드 대학, 그리고 이 다빈치를 만드는 인투이티브 서지컬이요,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켰어요. 학습을 시켜서 이제 사람이 없이도 수술을 하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동화된 피지컬 AI를 만들었는데, 무섭기도 하고 재밌는 점은 뭐냐면요, 학습을 시키지 않은 부분들도요, 이
피지컬 AI가 알아서 했다라는 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요. 이 다빈치 수술기가 수술을 하다가 수술 바늘을 놓쳤어요. 수술 바늘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지를 않았으니까 당황해야 되겠죠. 사람이면 막 당황하겠고 막 로봇 팔이 막 움직이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이 피지컬 AI는요. 차분하게 배우지도 않았는데 실수로 떨어뜨린 실과 바늘을 주어서 다시 수술을 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섭습니다. AI는 꼭 가르쳐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응용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게 과연 그러면은 어디까지 발전하겠느냐. 이거는 사실 저희들도 모르고요. 전문가들도 모릅니다.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전자 차트인데요. 이제 그 일반인들은 전자 차트를 사용을 할 일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전자 차트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볼 때는요. 그 전자 차트를 다 스크롤 다운해서 봅니다. 우리가 서류를 보듯이 말이죠. 의사들이 옛날 환자의 과거력을 보기 위해서는 막 스크롤 다운해서 찾아봐야 되고 또 우리들이 너무 빨리 스크롤 다운을 하다 보면은 놓치죠. 놓치니까 천천히 차분히 봐야 되는데요. 이 요새 전자 차트는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냥 전자 차트에다가 타이프를 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환자가 이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데 이 환자가 과거에 4년 동안에 만성 폐쇄성 질환이 악화된 사례가 몇 번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게 전자 차트가 알아서 이제 이걸 찾아주는 거죠. 뭐 이런 식의 일들도 나타나고요.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환자 미세스 웨스트가 최근까지 건강검진을 잘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뭐 보려면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 또한 전자 차트를 자동적으로 AI가 검색을 해서 이분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주고요. 미스터 스미스의 최근 피검사 결과들 좀 뽑아줘. 이렇게 치면은 알아서 이 피검사 결과를 쫙 뽑아주는 역할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사랑이라는 이 전자 차트 또한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들은 제가 좀 빨리 넘어가겠는데요. 스피치 투 텍스트. 이건 뭐냐면 환자와 의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고요. 마이크로 들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진료실에 오게 되면은 녹음을 한다라는 거를 환자한테 고지를 하고요. 환자와 의사와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제 빼먹지 않고 자동적으로 듣고 그 내용을 기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 또 적으면은 또 너무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요약을 해주고요. 요약을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환자한테 이제 그 환자한테 앞으로 어떤 치료 계획을 해야 되는지, 이 환자한테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숨이 차다 그러면은 폐기능 검사도 해야 되고 엑스레이도 찍어야 되고 어떤 피 검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추천을 해주고 그 다음에 환자한테 교육 자료도 제공을 해주고 이 외에도 이 전자 차트와 의사가 아까 앞에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보여드린 것처럼 전자 차트와 의사가 자유롭게 채팅을 하는 그런 기능까지도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예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지만 이 전자 차트는 이 AI 에이전트가 이제 앞으로 통합되려고 합니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의사 한 명이요. 실제로 의사 2명, 3명이 처리하는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환자의 보는 속도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되고 빨라지고 정확하고 실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거는 의료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아주 큰 기업에서도 이 얼마 전에 이제 절반의 프로그래머를 해고를 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를 한 건 아니고 회사는 아주 잘 되고 회사의 매출이나 수익이나 모두 다 좋아지고 있지만은 이제 프로그래머 한 명이 과거와 달리 2명의 목, 3명의 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래머를 그냥 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말 미래에는 이런 전문직의 대량 해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진단 AI 영역 쪽에는 뭐 엄청난 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망막 질환을 진단하는 AI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하고 있고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옛날에는 AI를요 개발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의사들이 열심히 그 라벨링이라는 아주 그 노동 집약적인 작업을 해서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요새는요 이 랭귀지 모델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냥 AI와 대화를 하면 됩니다. AI를 그냥 말로 교육을 시키면 되니까 AI한테 가슴 엑스레이 사진이나 아니면 망막 사진이나 뭐 이런 걸 갖다가 스캔해서 집어넣고 말로 이 환자는 어떤 환자다. 알겠지? AI야? 그렇게 기억해도 여기 이상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마치 대학병원 교수님이 전공의를 가르치듯이요. 이렇게 가르치면은요, AI가의 학습 속도나 아니면 학습 비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이런 의료용 AI를 만드는데 이 비용이 10분의 1 정도로 떨어지고요. 이게 비용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AI 회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요, 의사 한 명 한 명이 아마 자기에 맞는 AI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이라는 잡지에 실렸었던 내용인데요. 흥미로워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2025년 5월 달에 그 실렸었던 흥미로운 논문입니다. 그래서 AI 챗봇인데요. 이 챗봇은 뭐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AI 챗봇 중에서도 특히나 의료용에 적합화된 의료용으로 특히 재교육된 AI 챗봇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런 AI 챗봇은요, 특히 24시간 상담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자야 되고 또 진료 외 시간에는 저희들도 피곤하거든요. 이렇게 뭐 좀 쉴 시간이 필요한데 AI 챗봇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급한 상황이 있다면은 이런 AI 챗봇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앞에 논문에서 보여줬었던 AI 챗봇은요, 세라봇이라는 정신과 특화용 챗봇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 연구를 했더니 우울증 환자들에서 우울증 증상이 평균 51% 개선되었고 불안 증상은 31%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8주간에 진행했었던 임상 실험 결과고요. 가장 표준적인 그 심리 상담 치료와 치료 결과가 비슷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섭식 장애자는 이제 신체 이미지와 체중에 대한 우려가 19%나 감소했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AI 챗봇이 보여줬었던 효과가 상당히 좋았었다고 합니다. 이게 세라봇이라는 회사의 홈페이지고요. 이걸 현재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시험적으로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환자인 것처럼 가정을 해서 마치 가장해서 했죠. 그래서 제가 너무 우울하다, 기분이 좋지 않다 그랬더니 이 세라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중년의 남성인데 의사고 매일 진료실에서 하루 종일 환자들만 보고 나면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식욕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고 제가 그 뒤에 계속 같이 나눴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뭐 실으려면 너무 오늘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못했고요. 이거 참 재밌게 좀 사용을 해봤고 실제로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신과 치료 영역에서는 아마 이러한 세라챗과 비슷한 AI 챗봇이 많이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AI는요, 실제로 지금 많은 의료기기와 통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암의 조기 단계인 폴립을 갖다가 조기 진단을 해주는 그러한 내시경 AI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상 현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건 폐기능 검사기인데요. 이 폐기능 검사는요, 검사 전에 이제 환자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임상병리사가 실제로 이 환자가 잘 불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교육을 시키면서 이걸 환자가 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작용들을 이제 AI가 하고
제대로 불었는지 못 불었는지 체크를 하는 것도 AI가 체크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또 폐기능 검사가 있어서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숨을 더 이상 들이마실 수 없을 혹시 때까지 소리가 크게 들릴지 들이마신 후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세게 숨을 저는 뱉어주세요. 이제 더 들리나요 소리가? 숨을 들이마셔주세요. 열심히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부세요. 열심히 부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환자가 열심히 붑니다. 그냥 불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옆에서 응원을 해야 됩니다. 마치 치어리더처럼 그렇게 응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능을 이제 AI가 대신 해주는 거죠. 숨을 더 이상 들이마실 수 없을 그래서 이러한 AI가 탑재된 의료기기는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의료기기에 앞으로 AI가 탑재되지 않은 의료기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압계나 아니면 혈당 측정계나 아니면은 뭐 부정맥을 진단하는 이러한 심전도 간이 심전도 기기나 이런 것들에 이제 AI가 탑재를 하게 되면은요 보다 더 정확하게 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의사들한테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전달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 심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은 내과 의사가 아니면은 사실 진단을 잘 못하는데요. 이 PM 카디오와 같이 사진을 찍어서 AI에 올리면은 이 AI가 심전도를 보고 그 상태를 갖다가 판독을 해줍니다. 그래서 심전도를 보고 40개가 넘는 질병들을 갖다 진단을 하는 거죠. 부정맥도 진단하고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과 같은 거를 진단을 해주는데 이제 이게 일반적인 심전도 사람들이 일반적인 의사들이 심전도를 판독을 하는 것보다 민감도를 2배나 올렸고요. 그다음에 에러를 갖다가 60% 이상 줄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좀 진료실에서 가끔씩 사용을 해보는데요. 나름 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가슴 엑스레이, 그다음에 유방 여성들에서 그 유방암 이 엑스레이를 결과를 갖다가 판독을 해주는 AI 소프트웨어들이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장의 심혈관 상태도 이제 그 평가해주는 그러한 AI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우리 개원의들이 임상 현장에서 좀 참고로 보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의료 AI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면은 뭐 이 전문가들이 서로 토론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한 5년, 6년 정도 됐나요? 그때에 이 흉부 엑스레이를 자동 판독해주는 모 스타트업, AI 스타트업 회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AI가 흉부 엑스레이를 판독을 해주는 걸 봤는데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너무 형편이 없었어요. 너무 형편이 없어서 제가 그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형편이 없냐고 그랬더니 대표가 뭐라고 그러냐면 글쎄요 그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표가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 이거는 지금 현재 약간의 에러가 있는 거지 나중에 많이 발전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까운 시일 내에 이거는 충분히 개선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글쎄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거는 뭐 대표조차도 이 AI에 대해서 확신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AI가 불과 3, 4년 만에 기하급수적으로 이 그래프에 나온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발전을 하더니만 정말 임상 현장에서 지금 현재 쓰일 정도로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AI의 발전 속도는 진짜 모르겠구나. 실제로 우리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 이세돌과 우리가 알파고가 이 바둑을 같이 두면서 AI가 이세돌을 아주 우습게 이기는 걸 봤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이 느꼈을 텐데요. 실제로 AI의 발전 속도가 이렇습니다. 정말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전문가 하면은 이 샘 얼트맨이라고 챗GPT의 그 CEO 회장이 있고
또 한 명이 이제 아주 유명한 그 AI의 아버지 중에 하나라는 그 제프리 힌튼. 이 두 사람이 이 제프리 힌튼은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AI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분을 왜 보여주냐면 이 두 분이 AI에 대한 엄청난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샘 얼트먼은 AI는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발전과 그 다음에 그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사회적인 진보로 발전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요. 이 제프리 힌트는요. 결국 인간은 AI를 오남용하고 제어 불능 상태에 도달을 하게 돼서 AI가 곧 우리 인류를 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AI 전문가들 사이에서도요. 앞으로 AI가 우리 인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틀리고요. 실제로 AI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요 최근 몇 달 사이에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그록이라는 이것도 라지 랭귀지 모델입니다. 챗GPT나 아니면은 구글의 제미나이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일반 범용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요. 이 일론 머스크 회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거는 엑스레이도 판독을 해줄 수 있다.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그 의료용으로 적합화된 그러한 흉부 엑스레이 판독 AI가 아니고 이거는 라지 랭귀지 모델의 AI인데요. 자기네들은 흉부 엑스레이도 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역할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슴 엑스레이를 제가 집어넣어서 그 결과를 봤더니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심장이 약간 커져 있는 것 같고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을까요? 틀렸습니다. 똑같은 엑스레이를 갖다가 제가 집어넣었더니 심장이 부어 있는 거는 보이지도 않았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른쪽 폐에 약간 하얗게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기관지염이나 이제 폐렴이 좀 의심되는 소견이었습니다. 저도 이거를 좀 의심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흉부 엑스레이 판독에 이쪽에 특별히 교육시킨 AI는 이런 식으로 오히려 아까 보여줬었던 그룹보다도 훨씬 작은데도 사이즈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판독을 잘하는 반면에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의 챗 GPT나 아니면은 그록이나 이런 거는 자기 주장과 틀리게요. 막상 엑스레이를 업로딩 시켜보면은 판독을 잘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컴퓨터에 그 GPU가 많다. 돈을 많이 투자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의료용 AI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바뀔 진료실의 AI 환경, AI를 이용한 진료실 환경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 끝나는 시간까지는 제가 어떤 질문이든지 내과와 관계되어 있는 질문들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내과적 질환 그리고 건강에 대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공지능으로 영상 판독이나 진단을 한다더군요. 어쩌면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잡아둔다는데 AI 정확도는 어느 정도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자,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우리가 흉부 엑스레이나 유방 엑스레이 판독 결과를 보면은요. 그쪽 분야의 최고 전문가 영상의학과 의사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학과 의사나 영상의학과 의사들도 사람인지라 가끔씩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잡아주는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요. 영상의학과 의사가 아닌 일반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AI를 같이 이용하게 되면은 정확도를 훨씬 올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AI 회사들, 의료용 AI 회사들이 타겟으로 하는 소비자들은요, 그 특정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인 의사들을 판매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 의사들. 이거를 이용했을 때 마치 그
그 능력을 갖다가 좀 배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AI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반 의사들한테 주로 타겟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AI 의료 기술은 대형 병원에서만 볼 수 있는 걸까요? 지역 병원이나 의원급에서도 그런 기술들이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의료용 AI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쓰고 있거든요. 흉부 엑스레이 판독하는 것도 쓰고 있고 심전도도 판독해 주는 걸 쓰고 있고 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진료를 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그거를 채팅을 통해서 의학 정보를 얻는 그런 오픈 에비던스라는 AI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는 아니겠지만 많은 의사들이 점점 더 의료용 AI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AI와 관련된 의료 기술은 지금 어느 나라가 가장 발전해 있나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순위가 높은가요? 우리나라도 순위가 꽤 높습니다. 그 이유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환자들이 이제 특정 암이나 어떤 중병을 앓으면은요, 이 특정 유명하다는 흔히 말하는 미국에서 유명하다는 암센터 하면은 텍사스에 있는 MD 앤더슨 센터가 있고 또 뉴욕에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가 있고 뭐 이런데요. 그런 데로 못 갑니다. 그냥 가까운 병원들에 갑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도 넓고 이 보험 시스템이 그런 유명한 암센터에 곧바로 갔을 때 보험 적용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가 한 곳에 모인다라기보다는 여러 병원에 조금 퍼져 있는 양상인데요. 우리나라는요. 일단 뭐 중병에 걸렸다 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환자들이 가는 병원들이 좀 정해져 있는 편이잖아요. 아산병원을 간다든지 삼성의료원을 간다든지 서울대병원을 간다든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한 질병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이 한 곳에 모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가공하기에도 훨씬 더 쉽죠.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AI를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AI 품질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중국에서도 의료용 AI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개발하는 의료용 AI 또한 이 품질이 결코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꼭 잘하느냐? 우리나라가 잘하는 축에 속하지만 우리나라, 중국, 미국, 유럽 잘 개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이 만성 질환을 관리하는 것에도 지금 AI가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 있나요? 관련된 기기나 서비스가 있나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요, 아직은 없습니다. 만들려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느냐? 사실 지불을 할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현재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AI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비교적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참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제가 봐도 이 당뇨병 환자들이 당화혈색소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들 있긴 있죠. 그렇지만 본인이 노력을 하면은요, 약들도 좋아져서 잘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본인의 돈을 지불을 하면서 이러한 AI를 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시장이 있으니까 의료 AI 회사에서 만들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이제 내과 환자에서 AI로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같은 수치를 예측하거나 이상을 조기 경고하는 시스템이 실제 사용되고 있나요? 있습니다. 혈당이 그렇습니다. 혈당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의 과거 혈당을 계속 연속 혈당 측정기로요. 여기다 이제 팔뚝에다 붙이는 연속 혈당 측정기가 있는데 이거를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특정 당뇨병 환자의 혈당이 올라갈 것 같다, 떨어질 것 같다. 이거를 예측을 함과 동시에 그 예측값에 부합하는 인슐린을 투여를 하는 그런 AI 인슐린 펌프가 미국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왜 없냐? 미국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와 인슐린 펌프를 필요로 하는 1형 당뇨병. 우리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앓는 당뇨병은 2형 당뇨병입니다. 2형 당뇨병과 틀리게 미국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의 한 형태인 1형 당뇨병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자동화된 AI 기반의 인슐린 펌프가 잘 팔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없는데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종합병원에서는요, 딥카스라는 이 AI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입원 환자들의 혈압, 활력 징후라고 그러죠. 혈압이나 체온, 그 다음에 호흡음, 그 다음에 맥박 이런 거를 갖다 분석을 해서 특정 환자가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저녁 갑자기 심정지가 오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다라는 걸 예측하는 AI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종합병원에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오늘 A라는 환자한테 지금 오늘 저녁에 큰일이 생길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사가 특히 그런 환자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환자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미리 예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위험성을 갖다가 조기에 경보를 해주는 AI가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암 같은 중증 질환에서는 진단 보조로 유용하다고 들었는데 단순 감기나 소화불량 같은 내과 질환에는 또 의미가 있는지요?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AI가요, 환자의 기침 소리를 듣고요. 환자의 기침 소리를 듣고 이 환자가 코로나가 아닌지 아니면은 다른 천식인지 이거를 구분하는 AI가 지금 개발이 거의 끝나고 이제 뭐 출시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출시를 준비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자, 단순 감기라는 거는요, 의사가 진찰을 하고 나서 내리는 게 단순 감기인 겁니다. 단순히 기침만 하는 걸 가지고 단순 감기라고 이 환자가 단순 감기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AI가 이 기침 소리를 듣고 이 환자가 정말 별 문제가 없는 단순 감기인지 아니면은 천식인지 아니면은 코로나인지 이런 거를 진단을 하는데 이 보조도구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진단을 내릴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감기로 이미 진단이 내려졌다고 한다면은 단순 감기 환자한테는 AI가 별 도움이 안 되겠죠. 다음은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약물 처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아니면 약 처방은 여전히 의사의 고유 영역일까요? 이건 참 좋은 질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는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전문 의사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는 의사들은요, 그 영역에 벗어나 있는 의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이제 내과 의사인데 예를 들어서 피부과 환자가 왔어요. 피부과 환자가 와가지고 이 피부 상태를 보여주면서 이 질병이 뭐가 있냐 그리고 어떤 연고를 처방을 해 주실 건가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솔직히 제가 피부과 의사보다 못 봅니다. 못 보는데 AI를 이용을 하면은요, 요새는 이제 피부 암 같은 거를 이제 진단을 해주는 AI들이 나와 있거든요. 카메라로 이제 찍어서 이걸 업로딩 하면은 이제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그런 AI를 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진단과 또 그에 걸맞는 처방을까지도 도와주는 AI를 사용을 한다면은요, 당연히 저희 의사들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경우가 뭐냐면은 이 스타틴과 같은 고지혈증 약은요, 이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그 항진균제, 곰팡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 스타틴과 같이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의사가 실수로 고지혈증 약과 이런 항진균제
무좀약을 갖다 동시에 처방을 한 경우라면은 AI가 그런 거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미 진료 현장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I를 더 발전된 AI를 이용을 하면은 더 많은 진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감별을 해주는 좀 감별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AI는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혈당 관리하는데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추천하는 프로그램이나 앱이 있는지요? 이거는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앱은 이게 특정 회사 이름을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카카오 헬스케어라는 데서 나오는 앱이 있습니다. 카카오 한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있는 앱을 다운을 받아서 사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응급 분야에도 인공지능이 도움을 줄 수 있나요? 한시가 급한 분야다 보니 어떨지 궁금하네요. 사실 응급 분야가 AI를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아까 제가 흉부 엑스레이나 아니면은 뭐 유방암 조기 진단 엑스레이 뭐 이런 거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아니면 심혈관 질환을 갖다가 상태를 평가하는 AI. 그렇지만 그런 AI들보다는요 정말 필요로 하는 AI가 응급실에서 진단에 도움을 주는 AI입니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회사인데요. CT를 찍고요. 우리가 응급 상황이라서 뭐 뇌 CT나 뇌 MRI를 찍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뇌 CT, 뇌 MRI를 찍으면은요 이 CT를요 영상의학과 의사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전달을 해주는데 몇 분 걸립니다. 그리고 영상의학과뿐만이 아니라 응급의학과 의사도요 그때 환자를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환자를 보고 있는데 그때에 뭐 CT 이 뇌 CT를 갖다 보러 빨리 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보던 환자 빨리 봐야죠. 그죠? 그 환자 빨리 처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뇌 CT를 또 보러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한 뭐 10분, 15분은 아주 쉽게 흘러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응급실이나 아니면 중환자실에서 쓰는 그런 AI는요. CT를 찍는 순간, CT 기계가 돌아가는 순간 곧바로 화면이 하나하나 나오는 순간마다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은 뇌경색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즉시 의사한테 연락을 해줍니다. 핸드폰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응급실의 간호사한테 뭐 전화를 자동적으로 걸어준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빨리 지금 현재 CT를 찍고 있는 환자죠. 아직 CT가 다 찍은 것도 아니죠. 일부만 찍었는데 거기에 뇌출혈이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CT를 찍는 도중에 의사한테 빨리 연락할 수 있는 이런 AI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AI 소프트웨어가 가장 지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회사들도요 이런 제품을 개발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약과 고지혈증 약 중에 스타틴은 무좀약과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스타틴을 좀 끊어야 됩니다. 고지혈증 약을 뭐 2주나 한 달 동안 안 먹었다고 해서 건강에 큰 악영향이 끼쳐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일단 무좀약을 먹고 무좀을 치료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고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AI 에이전트 그게 활성화되고 상용화되면 언젠가 집에서 혼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병원으로 와야 되겠죠. 하지만 건강검진을 받을 시점이 되면 그거를 알려주고요. 또 환자분의 어떤 증상을 갖다가 AI 에이전트한테 입력을 한다면 이 AI 에이전트가 질병에 대한 정보 가능성이 있는 질병에 대한 정보도 주고 또 병원도 예약을 해주는 기능까지도 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의사를 골라주는 역할까지도 해줄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AI 에이전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요. 우리가 예약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AI 에이전트가 직접 인터넷을 뒤져서 로그인하고 아이디와 암호를 집어넣는 거죠.
로그인하고 뿐만 아니라 그 병원에서 가장 적합한 의사를 골라서 예약을 하는 기능까지도 해줍니다. 이 AI 에이전트, 의료용에서 쓰는 AI 에이전트는 그런 기능을 하겠지만 또 우리 쇼핑에서 쓰이는 AI 에이전트는요, 이때까지 우리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가장 싼 가격 그리고 가장 좋은 리뷰를 받은 상품을 갖다가 우리들이 직접 다 일일이 골라서 바구니에다 집어넣고 우리들이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AI 에이전트 세상이 되게 되면은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냥 AI 에이전트한테 우리가 필요한 제품을 알려주면 AI 에이전트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걸 검색을 해서 바구니에 담아서 결제하는 것까지 하는 거죠. 실제로요, 이거는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사용을 해보면 AI 에이전트가 제가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해서 정보를 찾을 때 AI 에이전트에 뭐에 대해서 찾아줘 그러면은요, 인터넷을 뒤지면서 저랑 계속 의사소통을 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뭐에 대해서 찾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1페이지에는 내용이 없고, 자, 여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다른 쪽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의사소통을 마치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비서와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찾아줍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 게 이제 AI 에이전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벌써 이제 제 강의를 정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적인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미래에 변화하는 진료 환경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진료 환경에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또 여러분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